먼저 이런 그 지급결제 보고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커뮤니케이션국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바쁘신 와중에도 지급결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50개 되지만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스킵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급결제 제도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저희 결제부에서 하는 일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유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들에 대해서 일중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한은법 81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한은법 81조, 한은법 81조하고 81조의 2에 나와 있고요. 이런 81조에 관한 사항을 금통위가 한은법 28조에 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대 운영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금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법 28조의 근거에서 금통위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만들었고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44조에 매년 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상황을 금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 금통위에 보고한 자료를 우리 결제 정책의 투명성하고 효율성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이번에 지급결제 보고서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신국제 기준이 적합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대내적으로는 어떤 소비자 지급결제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금 보고서 체계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급결제 동향 결제 리스크 부분을 국내 동향을 2013년도에는 제일 1장으로 뺐고요. 글로벌 이슈를 3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동향 및 한국의 업무 수행상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결제 동향 부분은 우리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결제 안정팀에서 작성을 했는데, 우리 결제 안정팀장이 동향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제 안정팀장 모시겠습니다. 네, 결제 안정팀 김종호입니다. 먼저 지급결제는 주요 결제 대상에 따라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 입체되는 거액결제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소액결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액결제는 주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대부분 큰 금액들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소액결제는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카드라든지 이체라든지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의 동향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액결제는 앞서 말씀드린 주신대로 금융기관과 또는 한은과 금융기관 간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한은금융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 간 오른쪽 글씨가 좀 작은데 표에 보면 금융기관 간 콜, 증권, 외환거래의 자금이체, 그 다음에 일반 고객의 수취인 지정 거액자금이체, 그 다음에 국보금, 한대출 등 상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보면은 한 금융망을 통한 금융기관 간 원화자금이체는 건수나 금액이 2012년에 비해서 각각 4.2% 그리고 2.9% 증가했습니다. 대체로 지난해 거액 시스템을 평가해보면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마감 시간대라고 해서 보통 16시 이후에 결제 비중이 조금 늘어났지만은 양호한 수준의 결제 마감 시간 연장 횟수 한인망이 3회 정도 참가 기간 간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분류해서 연장이 됐는데요. 3회 정도는 예년 수준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시간도 딴 때에 비해서는 좀 짧은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대체로 원활한 운영을 보인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결제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크게 금융기관 간 RP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 그 다음에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이 새로 구축되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 운영 리스크가 부각된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장외 발행 상품 CCP 도입 이번 정도로 4가지 정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기관 간 RP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단기 자금시장 구조개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스부투랑 학생 인프라 개선 노력 등으로 기관 간 RP 결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권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한 53.5%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간 RP 결제가 늘어났다, 또 증권 결제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기관 간 RP 결제가 의 특성상 당일 담보채권이 확정돼야 거래가 완료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RP 결제 증가는 동시에 하는금융망의 어떤 마감 시간대 결제 비용 상승 요인과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보나 판매 제도 또는 CCP 도입 등을 제도 등을 도입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3년 2월 15일 날 기업보험 대체 수단으로 전자 단기사채가 도입되는데요. 정부의 활성화도 지금 기업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보험의 60% 수준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자단기사채를 한국은행만 증권대금 동시결제 대상 증권에 추가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결제 운용 리스크가 부각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었지만 KB투자증권이나 한매투자증권에 반드시 선물시장, 옵션시장에서의 주문 실수가 발생하면서 참가기관의 일시 이동성 조달 불안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운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날 하는 금융망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자동증권 거래나 직접 시장 접속, BMA 거래죠.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장중 추가 증거금 부과는 다양한 조치가 교육되는데요. 거래소 규정은 많이 늘었고 실제 실행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외 사진상품 CCP 도입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금년 3월에 이미 한국거래소는 그 사전 증거를 낳고 엄격한 회원 요건 이런 강화된 리스크 기준을 적용해서 원화 IRS 자율청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거래 상대방 위험 축소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감지나 그 결제 유동성 절감, 상품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촉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CCP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어떤 거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소액 지급 결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중에는 비현금 지급 수단,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빼고 난 그 전체 그 소액 결제 거래가 전년 대비로는 그 금액 기준으로 1.6% 감소하였지만은 이용 건수는 지급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그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순체환도 소진율인데 이게 좀 낮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일반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그 인터넷 뱅킹 소액 결제 시스템의 자금이 당일 즉시로 바로바로 인출되고 해서 찾아 쓰고 있지만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차액 그 결제가 그 다음날 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어떤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순체환도를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순체환도 소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액 결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요 이슈를 한 4가지 정도 쏘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결제 증가세 변화, 두 번째로 모바일 주입 결제 급증, 세 번째로 비트코인 이슈가 부각되었고요. 네 번째로 금융보안 무료 증대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카드 이용 금액을 보면은 일평균 1.6조 원 정도 썼는데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기준이 강화되었으면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좀 미약하게 대전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지급카드가 민간 소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지만은 지급카드 발급 장수가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사항이 나타났는데 신용카드는 조금 최근 2년 동안 감소했고요. 체크카드는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장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발급 장수 합계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지급 수단별 거래 금액 비중을 이제 현금까지 포함해서 현금 거래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추정해 봤는데 신용카드가 57% 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가 체크카드 등 직구령 카드 네, 이런 직구령 카드가 한 14%, 그다음에 지로 등이 한 14%, 그래서 현금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지급카드 사용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현금 거래가 그동안 계속 감소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모바일 지급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결제 이용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주로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이체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모바일 뱅킹. 이런 이체가 1평에 200만 건 큽니다. 그래서 한 1.4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건수로는 7.5배, 금액으로는 5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카드는 단순한 이체가 아니고 실제 상품을 구입하는 모바일 카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앱 방식, 서버 방식의 어떤 카드가 도입이 되면서 급속히 또 이용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전체 어떤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거래 규모가 상당히 미미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비트코인 이슈가 크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용 활성화 기대나 정부 규제 방침, 또는 글로벌하게 시스템 보안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낮은 거래소 수수료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취약한 보안성, 높은 가격 변동성, 법적 기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활발히 사용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액 결제에 있어서도 금융보안 우려가 크게 증대된 한 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3월 20일 고도의 해킹 기술을 동반한 사이버 테러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농협 등 일부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ATM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밍이나 스미싱 등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공인인증서의 유출 건수가 크게 늘어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은 편리하고 신속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신규 보안 탑재 기술 또는 침해 사고 대응 기능을 강화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급결제 제도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효율성, 항상 어떤 저울의 양 쪽의 어떤 그런 무게중심을 잘 잡고 상충관계, 어느 정도의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잡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 순서는 마치고 다음으로 이준현 팀장께서 감시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에도 감시 및 정책 대응입니다. 이 장은 지난해에 금융결제국이 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 관련해서 주요 업무가 감시하고 정책 대응입니다. 주요 제도기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감시 업무는 중앙은행 고유 업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개선 공고하는 게 중앙은행 책무라고 BIS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액증권 외환결제 시스템이 전부 다 중앙은행 거액결제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 특정 지급결제 시스템에서의 결제 지원도는 결제 비용을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급결제 제도는 통화시장 정책의 그 어떤 원활한 수행을 기반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제 발생 시 독점적 화폐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 적기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급결제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는 중앙은행의 고유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PFMI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PFMI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기관, 은행의 건전성 그 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바젤 3라는 게 만들어진 것처럼 FMI, 그러니까 지급결제 제도 운영기관 또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그런 그 건전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BIS 산하에 있는 그 지급결제제도위원회 CPSS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증권감독기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IOSP라고. 이 증권하고 자금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두 기구에서 공동으로 PFMI를 제정을 했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제정을 했고 2012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 기준을 국내 FMI에 대한 감시 기준으로 채택을 했고 2013년도에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실시한 CCP, 한국 거래소가 되겠고 CSD는 한국 예탁결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한 내용이고 이렇게 개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참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법상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CLS 협조감시라든지 CFT 협조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감시 업무를 얘기했고요. 그 외에 우리 금융결제부에서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중유동성 공급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제 완결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결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참가기관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상국에는 파산 단지인이 채권 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이 넘어갔는데 그거를 아예 되돌려라 이렇게 명령이라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웬만한 국가에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채권자 보호라든지 채권자 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이 넘어간 게 취소가 되면은 그게 다 연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이 넘어간 거는 파산관제인이 취소를 못하도록, 부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도산법 120조인가요? 130조인가?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법에 나와 있는 파산관제인의 부인권이라든지 취소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없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급결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법적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게 부인이 된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PFMI에서도 모든 FMI는 결제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법 제도상의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2006년도에 여러 가지 법이 통합되면서 통합도산법을 만들 때 저희 한국은행에서 열심히 그쪽 정부하고 법 쪽에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예외 조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CLS 시스템, 하나금융망, 그 다음에 CD공동망, 타이공동망, 전자공동 5개는 저희가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 싶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예외 조항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좁은 범위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발생 가능한 극단적이지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그 PFMI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서 추가적으로 3개 시스템을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정보화 추진협의가 기존에 은행권 중심에서 카드사 두 개사, 증권사 두 개사, 보험사 두 개사까지 해가지고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표준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결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카드 통계 입수 기간도 단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신하고 국보 업무 전산망도 인프라도 대폭 확충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2장은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글로벌 주제개혁. 이걸 왜 저희가 이 지급결제 보고서에 됐냐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CPSS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논의를 같이 하고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국제 논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한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국내에 이걸 잘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2011년도 보고서부터 계속 저희가 열심히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의 어떤, 이 글로벌 규제 논의가 그 신국제 기준의 이행 노력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국제 기준의 이행 노력은 결국 이행 상황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CPSS와 IOS가 각 28개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IMF 월드뱅크에서 작년에 F4 평가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그 두 기관 그러니까 인플레멘테이션 모니터링 내용이고요. 이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F4 평가는 작년에 거의 끝났지만 아직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PFMI라는 게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사항을 중요하다고 싶은 거를 저희가 지급결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장파 인프라 기업 관련은 GT의 피체보고 2009년인가요? 피체보고 정상회의 합의한 내용인데 이 관련 내용들이 다 연결이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파생 시장, 그러니까 장애파생 상품 거래는 CCP를 청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 정보는 아니면 요건 저거네요. 그리고 CCP 청산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자본 정리율을 부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 정보는 어떻지? 거래는 거래 정보 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일단 그래서 장애 상품 시장에서 참가자 간의 거래가 되고, 그 거래 내역은 TR로 보고가 되고, 요 내역은 CCP에서 청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래 보고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정책당국이 TR로 접근하는 방식, 여기서 거래할 때 필요한 그 기간 코드를 어떻게, 기간의 고유식별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그 다음에 CCP 청산을 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부를 얼마나 부과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CCP로 전부 다 리스크가 집중되는데 이 리스크 집중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손실복구비 정리체계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이제 장파거래가 각국의 TR로 보고가 되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거를 집중된 정보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집중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거는 BCB 청산 거래대 증거권 부과방을 확정되었고 또 BCBS 내에서는 적격 CCP와 거래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익스포저에 대해 필요자본 상대에서 나중에 가입처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CCP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우입니다.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도 딱 세 가지만 시간 되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안 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입니다. 아까 김종욱 팀장께서 국내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가지고는 은행 간 자금결제는 다음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승채무안으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결제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거기에 대비해서 승채무안의 30%를 담보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을 담보를 보냈는데 30%밖에 담보가 없으면 나머지 70%는 그대로 리스크에 노출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은행 그 참가 기관들이 공동으로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 그 참가 기관 입장에서는 100을 보내는데 실제로 30만 있으면 담보가 30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할 때는 100을 보낼 때 100만큼 유동성이 필요한데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자금을 보낼 때는 30만큼의 담보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소액결제 시스템, 특히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거액자금 이체가 많이 이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되게 되면 신용 리스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액결제 시스템이 있는 건데 30% 담보만 가지고 100을 이체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되니까 그만큼 굉장히 거액자금 이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소액자금 이체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액자금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처음에 10%부터 금융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좀 담보 납입 비율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부담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FMI에서도 이번에는 그런 와중에 과거 기준에는 30% 담보만 쌓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근데 FMI에서는 그거 안 된다. 100% 담보를 쌓아라. 풀 담보를 쌓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이 바뀐 거, 그다음에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을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그 담보 납입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면서 금기관들의 담보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병행 추진하는 방안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외환동시결제 대상거래 이 부분은 처음에 도입할 때 은행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외환거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만 참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이게 초기에 2004년인가요? 4년 도입할 때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금융결제원의 CLS 공동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 공동망에 들어와가지고 그 CLS 그러니까 외환동시결제를 하는데 사실은 CLS 은행의 결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은행들은 서드 파티라고 해가지고 제3자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금 얘기한 3개의 결제은행의 포지션에 합산해가지고 결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포지션을 저쪽 3개 결제은행에 얹히는 방법, 얹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줘서 CLS 공동망 형태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CLS 공동망 형태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은행 이외에는 들어오기가 참 힘들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사, 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그런 쪽을 CS 동시 결제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은 이 시스템 구조라든지 설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희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한국유명노조화는 1994년도에 한국영화관이 구축된 이후 20년 동안 비슷한,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업무라든지 기능을 얹히면서 우리가 해왔다 보니까 시스템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시스템이 레거시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